엄마, 나 좀 구해줘. 나 아랫집 베란다 창고에 있어. 라는 아들의 목소리에 민준아, 민준아. 나는 울부짖으며 잠에서 깼습니다. 내 뺨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식어빠진 공기 속에서 내 아들의 이름만 메아리 쳤습니다. 지난 4년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내 아들이 피가 마르고 애가 끓도록 찾아 헤맸던 내 아들 민준이가 하필이면 꿈속에서 저리도 애절하게 나를 불렀습니다. 그저 그리움이 사무쳐 헛것을 들은 것이라 미쳐가는 늙은 어미가 꾼 부질없는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꾼 그 꿈 하나가 내 남은 인생 전부를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4년이라는 시간은 독했습니다. 처음 1년은 금방이라도 현관문을 열고 엄마 나왔어 하며 내 품에 와락 안길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밥때가 되면 민준이가 좋아하던 계란찜을 하고 뜨끈한 국을 끓여놓고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놓았던 밥과 국은 날마다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두 번째 해에는 살아만 있어 다오 빌었습니다. 어디서 밥은 굶지 않는지 잠은 따뜻한 데서 자는지 혹여 나쁜 사람들에게 맞고 다니는 건 아닌지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을 때마다 나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7살 지능에 머물러 있던 우리 아들. 세상 물정 모르는 착하고 순한 내 아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어찌 혼자 버텨낼 수 있을까?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자 나는 반쯤 미친 사람이 되어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만든 실종 전단 수만 장이 전국의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에 나붙었습니다. 달아빠진 아들의 사진을 붙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우리 아들 좀 찾아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무심했고 시간은 야속했습니다. 전단지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내 아들의 얼굴은 비바람에 젖고 햇볕에 발에 흉하게 얼룩져 갔습니다. 마치 내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 나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희망은 절망보다 더 잔인하다는 것을 나는 지난 4년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아들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낡은 신발을 끌어안고 울고 아들이 쓰던 밥그릇을 닦고 또 닦으며 죽은 듯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세상의 시간은 4년 전 그날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오늘 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꿈에 나타난 겁니다. 엄마 나 좀 구해줘. 그 목소리가, 그 애절한 눈빛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자꾸만 나를 찔러댔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낡은 빌라의 창문 아래로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아랫집 베란다가 보였습니다. 평소처럼 잡동사니 몇 개가 놓여 있을 뿐 별다른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걸까?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이 이제는 헛것까지 보게 만드는 걸까? 나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래, 이건 꿈이야. 그저 개꿈일 뿐이야. 아랫집 여자 오정심 씨는 아들을 잃은 나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하며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만들어다 주기도 하고 마주치면 손을 잡고 함께 눈물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착한 사람이 사는 집에
내 아들이 갇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일까요? 꿈속 아들의 목소리는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하게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랫집 베란다 창고에 있어. 나는 다시 거실로 나와 벽에 걸린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민준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로 나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준아, 정말 거기 있는 거니? 정말 내가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니?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년간 잿더미처럼 식어버렸던 내 가슴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파르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세상 모두가 나를 미친 여자라 손가락질해도 좋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는 이 꿈의 끝자락을 붙잡아 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무섭게 내 남은 생 전부를 건 마지막 싸움을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옥의 문을 여는 일이 될지라도 내 아들이 그 안에 있다면 어미인 나는 기꺼이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굳게 닫힌 아랫집의 문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창밖으로 희뿌연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고통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심장이 이토록 거세게 뛰어본 것은 말입니다. 나는 낡은 잠바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라도 쐬면 이 미친 생각들이 좀 가라앉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나도 모르게 빌라 화단, 아랫집 베란다 창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꿈속에서 아들이 갇혀 있다고 말한 바로 그곳. 낡은 플라스틱 의자와 빈 화분 몇 개가 널브러져 있는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비웃었습니다. 그래, 내가 정말 로망이 든 게지. 저 아랫집 여자를 의심하다니.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 이제는 그저 얼굴만 아는 이유까지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구나. 아랫집 여자 오정심 씨. 그녀는 이 빌라로 이사 온 지 5년쯤 된 나처럼 혼자 사는 여자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하나 있던 아들마저 병으로 먼저 보냈다는 딱한 사정은 낡고 삐걱거리는 계단에서 마주칠 때 나누는 짧은 목례와 인사 속에서 어렴풋이 알게 된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집을 드나들거나 살가운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같은 건물에 사는 비슷한 상처를 가졌으리라 짐작만 하는 그저 그런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가 실종되었을 때도 그녀는 좁은 계단에서 마주치자 힘내세요, 윗집분. 꼭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하며 조용히 위로를 건네고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그래서 더더욱 내 꿈에 왜 하필 아랫집이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할수록 그 무심했던 관계 속에 박혀있던 기묘한 순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겨울 지독한 몸살로 꼼짝없이 알아누웠던 날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힘겹게 현관문을 열자 오정심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 하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몸이 안 좋으시다는 얘기를 경비실에서 들었어요. 호박죽 좀 끓였습니다. 문고리에 걸어두고 가려다가 그녀는 집안을 힐끔 쳐다보지도 않고 딱 현관문 앞에서 용건만 전한 뒤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행동은 마치 철저히 계산된 친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집 안으로는 결코 들어오지 않으면서 자신의 선의는 분명히 전달하는 그 방식. 그것은 벽을 치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제 존재를 각인시키는 행동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그 후 삐걱이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가 던지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내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늘 민준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드님은 뭘 제일 좋아했나요? 싫어하는 건요? 혹시 어두운 곳 같은 건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자식을 잃은 사람끼리 나누는 평범한 대화라 여겼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슬픔을 나누는 방식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언제나 구체적이고 집요했습니다. 마치 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쌓아 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민준이가 딸기를 좋아했고 천둥치는 날이면 이불 속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무심코 건넸습니다. 그때마다 오정심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무언가를 암기하는 듯한 기묘한 표정을 짓곤 했습니다. 가장 섬뜩했던 기억은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습니다. 지갑 속에 넣어 다니던 민준이의 증명사진이 낡아서 코팅이라도 다시 하려고 꺼내 들고 집을 나서던 길이었습니다. 삐걱 소리를 내는 낡은 나무 계단을 한 발 한 발 내려가는데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나는 휘청거리며 손에 들고 있던 아들의 사진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오정심 씨가 재빨리 허리를 숙여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 괜찮으세요? 그녀가 내게 사진을 건네주려던 순간 그녀의 시선이 사진 속 민준이의 얼굴에 멎었습니다. 희미한 계단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아래 나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버리는 것을, 그녀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그녀는 사진 속 내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될 것을 본 사람처럼, 혹은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은 사람처럼,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손에 쥔 채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기 하고 말을 건네자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랑 너무 닮아서 순간 놀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내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그녀의 손에 잠시 머물렀던 아들의 사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가 사진을 얼마나 세게 움켜쥐었던지 자그마한 사진 귀퉁이가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기 아들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아들 사진에 그런 병적인 집착을 보일 수가 있는 걸까요? 그날 이후 꿈은 더 이상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흩어져 있던 의심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맞추는 마지막 실마리였습니다. 아랫집 여자의 계산된 친절, 집요했던 질문들, 그리고 내 아들의 사진을 보며 보였던 광적인 집착. 이 모든 것이 아들의 꿈과 연결되자 내 머릿속에서 거대한 공포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공동 현관 쪽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오정심 씨가 보였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삐걱이는 계단을 한 칸씩 밟으며 그녀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계단참에서 마주 선 순간 나는 그녀의 눈을 꿰뚫듯 말했습니다. 아랫집 분. 내 목소리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를 발견한 그녀가 습관처럼 입꼬리를 올리며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가 완성되기 전에 내 모든 의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우리 민준이 꿈.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웃으려던 입술은 어색하게 굳어버렸고 눈동자는 방향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민준이가 자기가 있는 곳을 알려주더군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고 나를 애타게 부르면서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 장본게 상할 것 같아서 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도망치듯 자기를 스쳐 지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저 여자 무언가를 숨기고 있습니다.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년간 지옥 속을 헤매던 나에게 내 아들이 보낸 마지막 구조 신호였습니다.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굳게 닫힌 아랫집의 문을 열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랫집 여자 오정심이 내게서 도망치듯 사라지던 그 뒷모습은 내게 남은 마지막 눈물마저 증발시켜버렸습니다. 그녀의 공포에 질린 얼굴, 떨리던 손, 황급히 내뱉던 변명.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그리고 저 여자와 관련이 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경찰에게 내 이야기가 결코 늙은 어미의 넋두리가 아님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구대는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분주하게 오가는 제복 입은 젊은이들 속에서 나 혼자만 다른 세상에 뚝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다가간 내게 젊은 경찰 한 명이 무심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어머님?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4년 전 실종된 내 아들 민준이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이미 수백 번은 더 들어본 레퍼토리의 일부라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아들 꿈을 꿨습니다. 아랫집 베란다 창고에 갇혀 있다고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경찰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제야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감이 아닌 피곤함과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아시지 않습니까? 꿈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아랫집 여자가 이상해요. 자꾸 내 아들에 대해 묻고 아들 사진을 보고는 자기 아들 같다며 벌벌 떨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꿈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도망쳤단 말입니다. 내 절박한 외침에도 경찰은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자식을 잃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는 건 아주 흔한 일입니다. 그건 의심할 만한 정황이 못 됩니다. 저희가 꿈 이야기만 듣고 남의 집을 함부로 수색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의 말은 모두 맞았습니다. 하지만 내 심장은, 내 온몸의 세포는 그게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한 번만이라도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느낌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정말이에요. 경찰은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실종 아동 가족을 위한 심리 상담센터의 안내 전단이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머님께 필요한 건 수사가 아니라 상담인 것 같습니다. 여기 연락해 보세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나는 그 종이 쪼가리를 받아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완벽한 미친 여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찾으려는 내 처절한 몸부림이 그저 정신 나간 늙은이의 망상으로 치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에 댄 듯 화끈거리는 내 뺨을 아프게 때렸습니다. 그래,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법도 경찰도 내 편이 아니다. 이제 기댈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나는 이를 악물고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삐걱거리는 계단을 내려가 아랫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나는 심호흡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하는 소리가 텅 빈 계단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 뒤 문이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을 내민 오정심의 얼굴에는 아침의 불안감은 온데간데 없고 인자하고 걱정스러운 표정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 윗집분.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시네. 나는 그가면 같은 얼굴을 노려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집 안 좀 봐야겠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투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 아들이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오정심은 슬픔이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조금 더 열고 밖으로 나오며 등 뒤로 문이 닫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안을 보여줄 수 없다는 무언의 신호처럼. 윗집분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그러시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자식 먼저 보냈잖아요. 그 심정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녀는 내게 한 걸음 다가오며 내 손을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나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이러시면 안 돼요. 헛것이 보이고 헛것이 들릴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해요. 이러다 정말 몸 상하고 큰일 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다정했지만 그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나를 동정하는 척하며 완벽하게 미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비켜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으니 비키란 말입니다. 나는 그녀를 밀치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고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상처받은 얼굴로 나를 보며 외쳤습니다.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윗집분 걱정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의심하고 다짜고짜 집에 쳐들어오려고 하시고 저 정말 너무 무섭네요.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낡은 빌라의 계단에 그녀의 억울하다는 듯한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 장을 보고 올라오던 옆집 남자가 그 광경을 보고는 혀를 차며 지나갔습니다. 나는 순식간에 이웃을 괴롭히는 정신 나간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좋은데 알아봐 드릴게요. 네. 오정심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나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나는 치가 떨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주고는 진정되면 다시 얘기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컥 하고 문이 잠기는 소리는 내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텅 빈 계단에 홀로 서서 굳게 닫힌 아랫집의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완벽하게 졌다.
저 여자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포기해서는 안 됐습니다. 저 문 너머에 내 아들이 울고 있으니까요. 나는 그 차갑고 삐걱거리는 계단에 얼마나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철컥 하고 잠겨버린 아랫집의 문은 내게 닫혀버린 세상의 모든 문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슬픔에 미쳐버린 늙은 여자. 그것이 세상이 나에게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분노와 억울함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보다 더 지독한 것은 뼈를 내는 듯한 고독감이었습니다. 내 편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랫집 베란다.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그곳을 보자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미친 걸까? 정말 내 아들이 보고 싶은 마음에 헛된 망상을 만들어내고 선량한 이웃을 괴롭히고 있는 걸까? 오정심의 그 걱정스럽다는 얼굴,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모두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의 힘이 쭉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죄인처럼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4년 전 민준이가 사라지던 그날의 기억을 수만 번이고 되감아 볼 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엄마 저 앞 슈퍼에 과자 사러 다녀올게 하며 뛰어나가던 아들의 뒷모습. 그것이 내가 본 내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같이 가주었더라면, 하다못해 문 앞까지라도 따라 나가 보았더라면 후회는 날카로운 칼이 되어 이미 너덜너덜해진 내 심장을 몇 번이고 다시 도려냈습니다. 그러다 문득 아들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딸기 과자. 그거 큰 걸로 사올게. 민준이는 유독 딸기 맛이 나는 과자를 좋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곰돌이 모양으로 생긴 네모난 상자에 든 과자를 제일 좋아했죠. 그 생각을 하자 며칠 동안 나를 괴롭히던 망상과 의심의 안개가 걷히고 한 줄기 빛처럼 선명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아랫집 여자 오정심. 그녀는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죽은 자기 아들도 딸기를 참 좋아했다는 말을 버릇처럼 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꿈과 그녀의 기이한 행동들이 하나로 엮이자 그 말은 더 이상 우연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세상이 나를 미친 여자라 불러도 좋다. 하지만 내 아들이 보낸 신호일지도 모르는 이 마지막 희망을 이렇게 덧없이 놓쳐버릴 수는 없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고 이웃도 나를 외면한다면 이제 내가 직접 증거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날부터 나는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오정심이 집을 나서기 전 먼저 빌라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아랫집 현관만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단조로웠습니다. 오전에 시장에 다녀오고 오후에는 노인정에 잠시 들렀다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평범한 일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며칠 동안의 잠복에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마음은 움츠러들었습니다. 또다시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늘 가던 동네 시장이 아닌 조금 떨어진 대형마트로 향하는 오정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그녀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스파이라도 된 것처럼 나는 진열대를 사이에 두고 그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카트에는 두부 한 모, 콩나물 한 봉지, 달걀 한 판, 딱 혼자 먹을 만큼의 단출한 식료품들만 담겨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실망감이 밀려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녀가 카트를 돌려 향한 곳은 바로 과자 코너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매대 한쪽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뻗어 과자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곰돌이 모양, 딸기 맛. 내 아들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바로 그 과자였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재고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진열된 과자 상자를 전부 카트에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무려 10상자가 넘는 과자가 그녀의 카트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먹기에는 터무니없이 많은 양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절대 우연일 수 없다. 나는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빠져나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차가운 분노가 등골을 타고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경찰은 분명 그저 과자를 좋아해서 많이 샀을 뿐이라고 말할 것이다. 더 확실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그녀의 뒤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버스를 타고 시내의 큰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는 혹시라도 놓칠세라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녀를 쫓았습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시장을 돌아다니더니 허름한 옷가게들이 모여있는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남성이나 입을 법한 값싼 옷들을 파는 가게였습니다. 나는 가게 건너편 좌판 뒤에 몸을 숨기고 안을 엿보았습니다. 오정심은 옷들을 둘러보더니 주인에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안쪽에서 옷 몇 벌을 들고 나왔습니다. 회색 운동복 상의와 남색 바지. 딱 30살 전후의 남자가 입을 만한 사이즈였습니다. 오정심은 옷을 받아들고 자신의 몸에 대보며 크기를 가늠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아들의 옷을 사러 온 평범한 어머니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 옷은 누구의 것인가?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확신만이 남았습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다. 그리고 저 여자 오정심의 소나기에 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더 이상 꿈이니 망상이니 하는 헛소리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다. 내 손에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다. 나는 오정심이 옷을 사서 나오는 것을 끝까지 지켜본 뒤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절망과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복수를 결심한 어미의 단호하고 거침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저 철옹성 같은 아랫집의 문을 어떻게 부수고 들어갈 것인가.
내 손에는 더 이상 아들의 낡은 사진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는 방금 전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에서 받아온 영수증 2장을 보물처럼 꽉 쥐고 있었습니다. 딸기 맛과자 10상자, 그리고 성인 남성의 내복 1벌. 이것은 더 이상 어미의 헛된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차가운 종이 위에 찍힌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다시 그 차갑고 낯선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아들을 찾아 헤매는 늙은 어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잇감을 발견하고 마지막 숨통을 끊기 위해 다가가는 사냥꾼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내게 차가웠습니다. 나를 맞이한 것은 며칠 전 내게 심리 상담 전단지를 내밀었던 바로 그 젊은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귀찮다는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습니까?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려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고 영수증 2장을 책상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아랫집 여자가 산 물건들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이 왜 아이들이나 먹는 특정 과자를 10상자나 사고 다 큰 남자 옷을 사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찰은 영수증을 건성으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님, 과자를 많이 사고 남자 옷을 사는 게 죄가 됩니까? 그냥 그 과자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에게 선물하려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걸 증거라고 가져오시면 저희는 정말 곤란합니다. 그의 비웃음 섞인 말투에 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선물이라고요? 평생 누구 하나 찾아오지 않는 집에 사는 여자가 누구에게 선물을 합니까? 그리고 당신은 모릅니다. 저 과자, 우리 민준이가 목숨 걸고 좋아하던 과자예요. 저건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내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절박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있던 다른 경찰에게 고갯짓을 하며 말했습니다. 김순경, 어머님 좀 모시고 나가. 업무 방해된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또다시 나는 정신 나간 노인 취급을 받고 쫓겨나야 하는 것인가. 내 아들이 저 차가운 곳에서 울부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대로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와 내 모든 것을 삼켜버리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사무실 안쪽에서 굵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한 남자 형사였습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에 피곤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젊은 경찰이 그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나를 잠시 훑어보더니 턱짓으로 자신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님, 이쪽으로 와서 앉아보세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사람 역시 내 이야기를 듣고 비웃지는 않을까? 하지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의 앞에 앉아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난 며칠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사실들만을 건조하게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 제 아들 민준이가 실종됐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아이입니다. 아랫집에 사는 오정심이라는 여자는 비슷한 시기에 자기 아들을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유독 제 아들의 식습관이나 버릇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제 아들 사진을 보고는 자기 아들과 닮았다며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특정 과자를 10상자나 사고
제 아들 또래의 남성 옷을 사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을 다시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형사님, 저는 제 아들이 저 집에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발 확인 한 번만 해주십시오. 내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 사람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인가.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려는 찰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박현숙 씨 맞으시죠? 그는 내 아들의 실종 파일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랫집 여자, 오정심 그 여자가 아들을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처지인 어머님께 동질감을 느끼고 조금 과한 관심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머님 심정만 믿고 영장도 없이 남의 집을 뒤질 수는 없습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의 말은 젊은 경찰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투는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나 동정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형사님, 저는 어미입니다. 제 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저 집에 있습니다. 저 차갑고 어두운 곳 어딘가에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제가 무고죄로 벌을 받겠습니다. 제발 단 한 번만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흔들림 없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젊은 경찰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오정심, 주민번호 조회해봐. 그리고 그 아들 사망신고 날짜 정확히 확인해서 나한테 보고해.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준 것인가? 젊은 경찰은 하지만 팀장님, 이건 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이 형사의 날카로운 눈빛에 입을 다물고는 마지못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타닥거리는 키보드 소리만 듣고 있었습니다. 내 평생이 저 손가락 끝에 달려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잠시 후 젊은 경찰이 놀란 얼굴로 팀장을 불렀습니다. 팀장님, 이거 좀 이상합니다. 이 형사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엿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오정심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그녀의 아들 이름 옆에 찍힌 사망일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는 곧바로 내 아들 민준이의 실종 신고 서류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두 개의 날짜가 나란히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오정심 아들의 사망일 2021년 10월 11일. 내 아들 김민준의 실종일 2021년 10월 18일. 단 일주일. 오정심이 아들을 잃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 내 아들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명확한 소름 끼치는 증거였습니다. 이 형사는 아무 말 없이 두 개의 날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곤함은 사라지고 사냥개처럼 날카롭고 무서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나다. 지금 즉시 오정심 거주지 주변 CCTV 4년치 전부 확보해. 그리고 수색영장 준비해. 시간이 멈췄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이 형사님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단 한 톨의 의심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색영장 준비해.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지난 4년간 나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지만 정신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경찰차를 타고 빌라로 향하는 그 짧은 시간이 마치 1000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동네 풍경, 늘 민준이의 전단지를 붙이며 눈물로 걷던 그 길이 오늘따라 지옥의 문을 열러 가는 길처럼 낯설고 비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옆에 앉은 이 형사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과 날카로운 눈빛만이 곧 시작될 전쟁의 서막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빌라 앞에 도착하자 이웃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를 미친 여자 취급하던 그 눈빛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신경은 저기 저 굳게 닫힌 2층 아랫집의 현관문에 꽂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세요. 경찰입니다. 문 여십시오. 형사 중 한 명이 문을 거세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혹시 눈치채고 도망이라도 친 걸까?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오정심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우리를 발견한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놀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왜들 이러세요? 이 형사님이 앞으로 나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종 아동 수색 관련해서 협조를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형사님이 내민 종이 한 장을 본 오정심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 연기자였습니다. 그녀는 금세 얼굴에 분노와 서러움을 가득 채우고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시는군요. 저 불쌍한 윗집 여자 말만 듣고 생사람을 잡으려고. 내가 자식 잃은 슬픔 때문에 그동안 저 여자가 나한테 와서 행패 부리는 거 다 참아줬더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마치 이 세상 모든 억울함을 짊어진 사람처럼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연기에 속아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형사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들어가. 경찰들이 집 안으로 들이닥치자 오정심의 울음소리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안 돼.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 당장 나가.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 안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갈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찰들은 거실, 부엌, 화장실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정심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내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거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만족하세요? 사람 하나 병신 만들고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에 쳐넣으니까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심장이 다시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이 모든 것이 내 지독한 망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착각은 아니었을까? 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본 오정심은 승리를 예감한 듯 더욱 기세등등하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팀장님, 여기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 가장 안쪽 굳게 닫힌 방문 하나를 발견한 젊은 경찰이 외쳤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억울함을 연기하며 울부짖던 오정심의 얼굴이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지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떠오른 것은 분노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도 100%의 날 것 그대로의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그 방문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안 돼. 여기는 절대 안 돼. 여긴 우리 아들 방이란 말이야. 죽은 내 아들 방이라고. 당신들이 어떻게 내 아들 영혼까지 짓밟을 수가 있어. 그녀는 문고리를 붙잡고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그 처절한 저항은 오히려 그 방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형사님이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 경고를 하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비키시죠, 오정심 씨. 싫어. 죽어도 못 비켜. 차라리 나를 죽여.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습니다. 이 형사님의 고갯짓 한 번에 건장한 경찰 2명이 그녀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냈습니다. 안 돼, 안 돼 하며 발버둥치는 그녀의 비명이 낡은 빌라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형사님이 굳게 닫힌 방문의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딸깍.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내 심장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평범한 방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낡은 책상 하나, 창문에는 빛이 잘 들어오는 노란색 커튼까지 쳐져 있었습니다. 그 평범함이 나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 한가운데 낯선 사람들이 들이닥친 것에 겁에 질려 구석으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4년의 세월이 핥히고 간 창백한 얼굴,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무엇을 보고도 초점 없이 텅 비어버린 퀭한 눈. 나는 그 남자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아들이 아니야. 내 아들 민준이는 저렇게 생기지 않았어. 내 아들은 통통한 볼에 늘 바보처럼 해에 웃던 아이였단 말이야. 나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착각이었다고 제발 누가 좀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남자가 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그의 텅 빈 눈동자가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른 입술이 아주 조금씩 열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보았습니다. 그 겁에 질린 눈빛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피를 보고 무서워 울면서 나를 쳐다보던 바로 그 눈빛. 내 이름을 부르던 내 아들의 바로 그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입술로 4년 동안 단 하루도 잊어본 적 없는 그 이름을 간신히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민준아? 내 떨리는 목소리가 정지된 시간의 표면 위로 돌멩이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이름 3글자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되어 내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내 아들을 향해 발을 떼었습니다. 4년. 내 평생을 다 바쳐서라도 되돌리고 싶었던 그 잃어버린 시간의 강을 나는 지금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엄마가 왔어, 아들. 내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지고 눈물에 젖어 엉망으로 뭉개졌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 내 아들을 만났으니까 내 품에 안고 따뜻한 밥을 먹이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다시 예전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민준이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를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마치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라도 본 것처럼
겁에 질린 눈으로 나를 피했습니다. 그 눈빛은 나를 향한 원망이나 낯설미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공포였습니다. 어미인 나를 괴물처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느낌일까요? 4년 동안 내 아들을 찾지 못했던 고통보다 지금 이 순간 내 아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 짧은 찰나의 고통이 훨씬 더 지독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들에게 붙잡혀 있던 오정심이 괴성을 지르며 그들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아들 민준이의 앞을 막아서며 마치 어미 닭이 병아리를 감싸듯 그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오지 마. 저리 가. 당신 때문에 우리 아들이 놀랐잖아. 그녀는 나를 향해 악을 쓰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이라고. 감히 내 아들을 앞에 세워두고 우리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아들 민준이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오정심의 등 뒤로 파고들어 그녀의 낡은 잠옷 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4년이나 가두었던 그 악마의 등 뒤에 숨어 자기를 낳아준 어미인 나를 여전히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전부 빠져나가 차가운 돌덩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졌구나. 나는 저 여자에게 내 아들을 완벽하게 빼앗겨버렸구나. 4년의 세월 동안 저 여자는 내 아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 존재는 내 아들의 기억 속에서 깨끗이 지워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절망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내 눈앞을 흐릿하게 가렸습니다. 이 형사님도 다른 경찰들도 이 기괴하고 참담한 광경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정심의 거친 숨소리와 내 아들의 겁에 질린 흐느낌만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그렇게 생각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오정심의 등 뒤에 숨은 내 아들의 눈이 나를 향해 있지 않다는 것을. 민준이는 나를 두려워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아주 미세하게 다른 곳을 향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곳에 자신의 목숨줄이라도 쥐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나는 홀린 듯 내 아들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 시선의 끝이 닿아 있는 곳. 그곳은 바로 방 한쪽에 있는 작은 문, 노란색 커튼이 쳐진 창문 옆 베란다로 나가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또 하나의 문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낡은 합판으로 만들어진 자그마한 문, 창고 문이었습니다. 엄마 나 좀 구해줘. 나 아랫집 베란다 창고에 있어. 꿈속에서 나를 향해 울부짖던 아들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내 뇌리를 때렸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방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게 보여주기 위한 잘 꾸며진 무대였을 뿐입니다. 진짜 지옥은 따로 있었습니다. 내 몸을 짓누르던 절망감이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서 그 문을 향해 손가락을 뻗었습니다. 저 문 열어요.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갑작스러운 나의 말에 이 형사님과 오정심의 시선이 동시에 내게로 향했습니다. 오정심의 얼굴이 다시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긴 그냥 창고예요. 낡은 물건들밖에 없다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히스테릭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의 그 반응이 내 확신에 불을 질렀습니다.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싫어요. 별것도 없는 창고를 가지고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형사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빛을 읽은 그가 부하에게 고갯짓을 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창고 문으로 다가가자 오정심은 민준이를 내버려 두고 미친 듯이 달려가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모습은 아까 죽은 아들의 방이라며 문을 막아서던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절박함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숨겨야만 하는 그녀의 가장 추악한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경찰들이 다시 그녀를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내게 저주를 퍼부으며 발톱을 세운 짐승처럼 발버둥 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낡은 합판문이 열렸습니다. 기익. 문을 열자 안에서 퀴퀴하고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안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었습니다. 누군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한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갇혀 지냈던 끔찍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시커멓고 더러운 이불 쪼가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밥그릇인지 요강인지 알 수 없는 그릇 하나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안쪽. 합판으로 된 문 안쪽에는 무언가로 수없이 긁어댄 처절한 손톱 자국들이 빼곡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꺼내달라고 어둠 속에서 울부짖었을 내 아들의 피 맺힌 절규가 그 끔찍한 손톱 자국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 나는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창고 안의 풍경을 본 민준이가 경기를 일으키듯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창고는 내 아들의 영혼을 파괴한 진짜 감옥이었습니다. 나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방에서 지내게 해주다가 말을 듣지 않거나 엄마를 찾거나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을 번갈아 주며 내 아들을 길들이고 조련했던 것입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에게 붙들려 여전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발악하고 있는 오정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옥의 밑바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얼굴을 하고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내 아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원한에 사무친 어느 망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내 서슬 퍼런 질문에 발악하던 오정심의 움직임이 거짓말처럼 뚝 멎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억울함, 분노, 공포가 모두 사라지고 기이하고 섬뜩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모든 연극이 끝났으니 이제 진실을 보여주겠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고 스스로 똑바로 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짓을 하긴. 훈육을 한 거지. 말을 안 듣는 아이는 벌을 받아야 착한 아이가 되니까.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 끔찍한 학대의 흔적을 앞에 두고 그녀는 훈육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훈육이라고? 저 캄캄한 곳에 사람을 가둬놓고 굶기고
저렇게 손톱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벽을 긁게 만든 게 훈육이란 말이오. 그럼 부모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그녀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 이해 못해. 저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녀는 마치 정말로 헌신적인 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노력을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데려왔을 때 쟤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어. 맨날 엄마만 찾고 울고 떼쓰고 밖으로 나가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 아이를 내가 바로 잡아준 거야. 엄마는 내가 아니라고, 내 진짜 엄마는 이제 죽고 없다고 수백 번, 수천 번을 가르쳤지. 말을 안 들을 때마다 저기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반성하고 나오라고 했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주 착한 아이가 돼서 나왔지. 내 말을 잘 듣고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그럴 땐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그녀는 황홀한 표정으로 자신의 끔찍한 범죄를 무용담처럼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이 형사님이 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판에서 그녀의 죄를 입증할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형사님이 오정심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년 전 김민중 군을 왜 데려간 겁니까? 그러자 그녀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데려간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돌아온 거지. 그녀의 망상은 내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고 일주일 뒤였어. 하늘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날 슈퍼 앞에서 쟤를 본 거야. 내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딸기 과자를 사들고 해에 웃으면서 걸어오는데 순간 죽은 내 아들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하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을 다시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우리 민준이를. 그래. 그래서 집으로 데려왔어. 아들, 이제 집에 가자.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손을 잡았지. 근데 얘가 자꾸 당신한테 간다는 거야. 당신이 자기 엄마래. 아니, 내가 진짜 엄마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진짜 엄마가 누군지 알려줘야 했으니까. 그날의 진실이 그 악마의 입을 통해 아무렇지 않게 흘러나왔습니다. 4년 전 그날 내 아들은 과자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저 여자에게 납치당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오정심은 이제 아무것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교육 방식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떠들어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석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하던 민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그 목소리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민준이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치 주문을 외우는 사람처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참고 싫어 잘못했어요, 엄마. 이 형사님이 천천히 민준이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 씨, 누가 그랬어요? 누가 창고에 가뒀어요? 민준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도리도리 저으며 잘못했어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4년간의 가스라이팅과 학대는 내 아들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오정심은 그 모습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 봐요. 쟤는 이제 내 아들이라니까.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가 됐다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내 아들의 입으로 저 여자의 죄를 밝혀내야만 한다. 나는 민준이에게 다가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눈을 마주보며 4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아들과 나만의 약속을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기억나? 어릴 때 엄마랑 약속했잖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민준이의 떨리던 눈동자가 아주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더 힘주어 말했습니다. 엄지손가락은 괴물머리, 나머지 손가락은 괴물다리. 괴물이 나타나면 주먹을 꽉 쥐고 괴물머리를 꾹 누르기로 했잖아. 그럼 엄마가 어떤 괴물이든 다 물리쳐준다고 약속했잖아. 그것은 아주 어릴 적 천둥을 무서워하는 아들을 위해 내가 만들어준 우리 모자만의 비밀 신호였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던 민준이의 텅 빈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떨리는 손을 들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주먹을 쥔 손으로 천천히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오정심을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오정심의 평온하던 얼굴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내 엄마잖아. 민준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괴물 저 아줌마 괴물이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오정심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했습니다. 4년 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망상의 성이 내 아들의 그 작은 주먹 하나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녀를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4년을 앗아간 저 악마를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처절하게 심판할 수 있을까? 이제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에 미쳐버린 늙은 여자라며 나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같이 그 악마 같은 여자 오정심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연일 그녀의 끔찍한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인터넷에서는 그 여자를 사형시켜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내 아들 민준이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완전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녀석은 4년의 세월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며 비명을 질렀고 좁고 어두운 곳 근처에는 가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해준 따뜻한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고는 잘못했어요. 엄마라는 말을 반복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심은 내 아들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저 끔찍한 창고 안에 가둬버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준이를 볼 때마다 복수심을 불태웠습니다. 저 여자에게 법이 허락하는 가장 무겁고 잔인한 벌을 받게 하리라. 내 아들이 겪은 고통의 10,000,000,000이라도 저 차가운 감옥 안에서 평생토록 되씹으며 고통받게 만들리라. 그리고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오정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녀는 죄수복이 아닌 단정한 사복 차림에 머리는 하얗게 센 초췌하고 병든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세상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진 순교자처럼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나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검사가 그녀의 죄를 하나하나 읊어 내려갔습니다.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감금, 학대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아들을 잃은 극심한 충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죽은 아들과 동일시하는 망상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이는 명백한 정신질환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형사처벌이 아닌 치료가 필요합니다. 심신미약. 나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토록 치밀하고 악랄하게 내 아들을 4년이나 유린해 놓고 이제 와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다는 이유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오정심은 변호사의 말이 끝나자 타이밍에 맞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방청석 일부에서는 안타깝다는 듯한 수군거림까지 들려왔습니다. 나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나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나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난 4년간의 지옥 같았던 시간과 내 아들이 겪어야 했던 끔찍한 학대의 흔적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증언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저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교활하고 잔인한 악마입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주며 내 아들을 길들였습니다. 말을 잘 들을 때는 따뜻한 방에서 재우고 엄마를 찾거나 반항할 때는 저 끔찍한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의 우발적인 행동이란 말입니까? 내 외침에 법정안이 술렁였습니다. 나는 피고인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오정심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여자는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도 죽은 아들의 방이라며 거짓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자신의 범죄가 발각될 위기의 순간에서조차 저토록 치밀하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심신미약이란 말입니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 여자의 눈물에 속지 마십시오. 저 눈물 뒤에는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파렴치한 계산만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내 증언이 끝나고 재판은 마지막 순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나에게 피해자의 어머니로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석과 배심원, 그리고 재판장을 차례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평생의 모든 한과 분노를 담아 나의 마지막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저 아줌마가 어떤 벌을 받았으면 좋겠니? 그러자 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4년의 시간 동안 저 여자가 내 아들에게 새겨놓은 공포는 그토록 깊고 잔인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내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만약 재판장님의 귀한 자식이 4년 동안 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창고에 갇혀 밥 대신 곰팡이를 먹고 잠 대신 공포에 떨며 살아야 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재판장님의 귀한 자식이 어미의 얼굴마저 잊어버리고 자신을 학대한 범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면 그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내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분노로 떨려왔다. 나는 피고인석의 오정심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울부짖듯 외쳤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의 사년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저 여자는 내 아들의 영혼을 죽였습니다. 순진하고 착하기만 했던 내 아들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자신을 해치는 망가진 인형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저 악마가 고작 정신이 아프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법이 피해자를 2번 죽이는 일입니다. 내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다. 그러니 부디 존경하는 재판장님, 법의 이름으로 저 악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심판을 내려주십시오. 내 아들이 저 끔찍한 창고 안에서 보냈던 4년 1460일의 시간을 저 여자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피눈물로 후회하며 곱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어미가 재판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호소입니다. 내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고 배심원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재판장마저 조용히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닫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정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든 채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나를 그리고 재판장을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공기가 마치 거대한 얼음덩어리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내 피 끓는 절규가 멎은 그 자리에는 오직 침묵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똑바로 선 채 판사의 입술만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잃어버린 4년, 내 평생의 한이 이제 저 사람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재판장이 마침내 무거운 침묵을 깨고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오정심. 피고인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겪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슬픔을 이유로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고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은 행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위기에서조차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어머니를 정신이상자로 몰아가고 수사 과정 내내 거짓 진술과 연기로 법을 기만하려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자신의 망상 속 인형으로 만들기 위해 빛 한 줌 없는 창고에 감금하고 굶기는 등 비인간적인 학대를 지속한 점은 그 죄질이 이루 말할 수 없을 무겁고 반인륜적입니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새파랗게 질려있는 오정심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주장을 일절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임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이에 주문을 선고합니다. 나는 마른 침을 삼켰다. 피고인 오정심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 감금, 상습 아동 학대 등의 죄를 물어 징역 25년에 처한다. 땅, 땅, 땅. 의사봉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5년. 사실상의 종신형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겪은 4년의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저 악마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죄를 되씹으며 죽어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재판장님, 이건 아니야. 오정심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성을 지르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다 거짓말하는 거야. 민준이는 내 아들이라고. 내 아들 내놔. 그녀는 나를 향해 손톱을 세우고 달려들려고 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양팔이 붙잡혔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가면서까지 민준아, 엄마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민준아, 하며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어미의 절규가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괴물의 마지막 단말마일 뿐이었습니다. 오정심이 끌려나가고 법정 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제야 내 옆에 앉아있던 이 형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지난 4년 동안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이 끝나기까지 억지로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나는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던 그날 밤에도, 경찰서에서 문전박대 당하던 그 순간에도, 아들을 되찾았던 그 충격의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울지 못했습니다. 참아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안도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들은 여전히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민준이가 가장 좋아하던 딸기 과자를 꺼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과자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망설이며 먹지 못했습니다. 그 과자는 녀석에게 달콤한 추억이 아닌 끔찍한 학대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일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녀석을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민준이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말고. 나는 의아한 얼굴로 녀석을 쳐다보았다. 이거 말고 엄마가 사주던 거, 네모난 거. 그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녀석이 말하는 것은 오정심이 사주던 그 과자가 아닌 아주 어릴 적 내가 동네 슈퍼에서 사주던 다른 모양의 과자였습니다. 녀석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악마가 덮어 씌운 거짓 기억 속에서도 진짜 엄마와의 소중한 추억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민준이를 끌어안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아까 법정에서 흘렸던 한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희망의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잃어버린 4년의 상처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해서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매일 민준이와 함께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짓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정심에게 빼앗겼던 우리의 4년을 하루하루 정성껏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저는 요즘 창문 여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활짝 열고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끼는 것이 내 하루의 가장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4년 동안 내 세상은 굳게 닫힌 창고처럼 어둡고 축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 아들이 돌아온 나의 세상에는 매일 아침 새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물론 그날의 끔찍한 기억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우리 모자의 마음에 남아있을 겁니다. 하지만 흉터는 아물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흉터를 들여다보며 아파하기보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웃는 날들을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였다면 잃어버린 4년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어미가 자식을 향한, 자식이 어미를 향한 그 어떤 시련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그 위대한 사랑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뒤틀린 집착이 어디까지 비극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한 어머니의 끈질긴 사랑이 어떻게 진실을 밝혀내고 결국 정의를 이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에도 돌이키고 싶은 순간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오정심처럼 끔찍한 선택으로 타인의 삶을 망가뜨렸을 수도 있고, 주인공 현숙처럼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상처를 보듬고 나아갈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는 현숙과 민준 모자처럼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상처를 보듬어줄 따뜻한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정의로운 분노가, 때로는 묵묵히 기다려주는 사랑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